자, 그 다음에 주제로는 이제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게 있지. 응? 네, 이제 특별 권력 관계라고 불리기도 하고 특별 행정법 관계라고 불리기도 하고. 응? 옛날부터 써오던 용어는 특별 권력 관계. 그런데 옛날식 용어는 법의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 관계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은 법의 적용을 받는데 좀 약간의 법적으로 특별한 취급이 될 수 있는 관계일 뿐이다 해서 법의 적용을 받는데 특별한 관계, 그래서 특별 행정법 관계라는 용어를 쓰자고 해. 그러나 본질은 달라진 건 크게 없다. 용어를 어떻게 쓰든.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제 권력 관계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면서 맺는 관계, 이게 권력 관계인데, 근데 국민 중에서도 국가하고 일반 국민하고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맺는 관계. 응?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맺는 관계. 예를 들면 공무원, 국민 중에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고용되어서 근무하는 관계. 응? 공무원, 군인으로서 군복무하는 관계. 그 다음에 뭐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수용 생활하는 수용자로서 관계. 응? 그래서 공무원, 군인, 수용자, 또 국공립학교 학생, 뭐 한 네 가지 경우가 대표적이야. 응? 이런 사람들은 국민으로서 국민이니까 뭐 세금 내야 되고 이런 때는 일반적인 권력 관계지만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군인으로서의 군복무 수행할 때는 국가하고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더 밀접하고 특수한 관계를 맺는다. 이런 관계는 일반 국민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온 논리야. 그러면서 자, 쌍가루 일본의 19세기 독일에서 나왔던 전통적인 논리에 의하면 그 국가와 국민 사이의 이 명령 강제하는 권력 관계를 둘로 나눠왔다는 거야. 그래서 의의에 보면 동그라미 1번 특별 권력 관계, 그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셋째 줄 가면 둘째 줄 끝에 가면 일반 권력 관계,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본 거야. 국가가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걸. 그래서 일반 권력 관계는 일반 국민이 되면 당연히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관계. 그래서 출생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땅 안에서 대한민국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국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관계. 응? 출생, 또 내가 지금 저기 의정부에 사는데 인천으로 이사 오면 인천에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인천시, 또 인천시에 있는 여기 미추홀구면 미추홀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관계. 주민등록이 된다든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관계. 그지? 이런 게 동그라미 2번 국민 내지 주민이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에 당연히 복종해야 되는 관계. 자연적으로 이런 관계를 뭐야? 일반 권력관계라고 칭하고, 일반 권력관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령 강제하려면 반드시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위법하게 이익 침해하면 다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 체계를 세웠는데 동그라미 1번. 근데 이렇게 일반적인 권력관계가 구별되는 공무원, 군인, 수용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야? 그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한 원인에 의해 성립이 되고 일반 국민하고는 다르게 취급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런 특별 권력 관계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의의를 읽으면서 키워드 동그라미 1번. 응? 1번에서 셋째 줄 특별 권력 관계라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끝에 뭐가 배제되는 관계? 법치주의 적용이 배제. 그러니까 법치주의 적용이 안 돼도 되는 관계라고 봤었어요. 옛날 19세기 독일에서는. 일반 국민한테는 법치주의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령 강제하려면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고 소송 통해 구제될 수 있는 관계. 근데 특별 권력 관계란 거는 그런 법치주의가 적용 안 돼도 되는 관계.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응? 완전히 둘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표에서 두 번째 줄, 그지? 종류 내지 그 네 가지 종류로 나눠본다. 근무관계, 영조물 이용관계, 특별감독관계, 사단관계 이런 거 예를 들었지, 그지?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공무원, 군인,
국공립학교 학생, 응? 국공립도서관 박물관 이용할 때의 관계, 그 다음에 교도소 수용자 관계, 또 전염병 환자 강제 수용돼가지고 치료받을 때의 관계, 이런 것처럼 또 국가로부터 특별한 사업할 수 있는 권리 인정받아서 사업하는 사업 시행자와 국가가 그걸 감독하는 관계. 응? 우리 뒤에서 공부하면 뭐 공무수탁 사인에 대해서 국가가 감독하는 관계, 그런 거 비슷한 거지. 그 다음에 4번 공법상의 사단관계. 그러니까 이게 사단법인, 응? 공익목적과 연관된 그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법인, 사단법인이 만들어져서 사단법인이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그 구성원에게 명령 강제하는 관계. 응? 그래서 뭐 변호사 단체는 뭐해? 그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그 소속 구성원인 변호사들이 뭐 잘못하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어. 응? 그런 게 바로 이제 여기 사단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다른 시험 문제 안 내니까 일단 4가지 종류가 있다. 근무 관계, 영조물, 도서관, 박물관, 학교 이런 거 이용하는 거, 교도소. 영조물 이용 관계, 특별 감독 관계, 사단 관계, 4가지 있다. 이렇게 나눈다고 알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 군인, 응? 수형자, 응? 국공립학교 학생, 이 정도에서 거의 문제를 만드니까 뭐 그 정도로 하세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하고 다르게 취급해도 된다 라고 하는 게 과거의 논리야. 응? 그래서 어떻게 된대? 아까 말했듯이 법치주의가 적용 안 돼도 된다. 그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법치주의가 적용 안 돼도 된다는 건 1번 법률에 근거 없어도 막 명령 강제해도 된대.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 안 돼도 되는 거다. 2번째,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기본권도 법률로부터 권한 안 받고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도 막 제한해도 된다. 여기 예를 들면 공무원한테, 옛날에 군주가 공무원한테 너 무슨 종교 믿어라, 응? 뭐 해도 되고, 그죠? 응? 뭐 해도 된대. 기본권을 막 제한해도 된대. 응? 그리고 3번 사법심사 배제, 소송도 못하는 걸로 본 거야. 소송 대상이 안 되는 거. 왜냐면 법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보니까 우리 소송은 위법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데 아니야. 근데 위법에 문제가 안 생긴다. 법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세부적으로 3가지. 과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19세기 독일의 얘기를. 그러면 독일에서 왜 이거 있잖아. 그 성립 배경 및 이론적 기초로 했지? 이거는 오로지 옛날에 독일에서만 생겨났던 이론이야. 응? 대륙법계 국가인 다른 옆에 있는 프랑스 이런 데도 없고 영국, 미국 쪽에도 없고 오직 후진 그지 같은 독일에서만 생겨나. 그 당시 독일은 후진 국가였거든. 어쨌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독일 행정법에만 특유했던 논리다. 다른 데는 없었다. 독일에서만 있었다. 그 독일 걸 베껴온 게 일본이고 일본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이식시켜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응? 그래서 독일 행정법이. 그럼 독일에서 왜 생겨났느냐? 둘째 줄.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 군주 정치 시대. 입헌 군주 정치라는 건 헌법은 만들어 놨는데 군주가 이제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지. 응? 근데 입헌 군주 정치 시대에 자, 군주가 행사하는 권력을 제한하면서, 그래서 군주가 막 지멋대로 국민한테 세금 부과하고 막 했던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이제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서만 해야 되거나 국회 동의를 얻어서만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다. 그리고 위법하게 하면 다 소송을 통해 구제돼야 된다.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라고 군주한테 요구하는 거지. 군주는 일반 국민에 대해서 명령 강제하는 것, 그리고 법치주의 원리에 따르겠다, 받아들이겠다. 대신에 뭐야? 군주가 그 국회 뭐 법률에 의해서 구속 안 받고 군주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인정해 달라. 이래가지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명령 강제는 법치주의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얻어내는 대신에 좋다. 일정 영역은 군주가 알아서 해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 거야. 응? 그래서 그 얘기가 둘째 줄 끝에 의회, 즉 국회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대신에 군주에게 법의 구속을 안 받아도 되는 자유 영역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정치적 타협으로 생겨났던 어정쩡한 이상한 논리였던 거지, 그지?
이해됐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독일에서만 생겨났던 이론이다. 그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겨난 이론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에 두째 끝에 불침투설이라는 그 이론이 있어. 불침투설 밑줄 쳐놓고 그 앞에 설명이 쭉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제조건이 법이라는 거는 권리 의무를 갖는 자 사이에 적용되는 게 법이다. 권리 의무자 간에 적용되는 거다. 그러면 자, 사람 태어날 때부터 권리 의무 가지고 태어나.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법이다. 응? 근데 국가도 하나의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야. 국가라는 존재가 하나의 권리 의무를 갖는 존재. 그러면 국가와 개인 사이도 어떻게 돼? 일반 국민 개인 사이도 법이 적용되는 관계. 응? 그런데 국가라는 존재는 하나의 조직체다. 응? 그럼 국가라는 조직체를 구성하는 공무원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 국가라는 조직체의 구성 부품이야. 응? 그러니까 공무원은 국가하고 독립된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존재가 아니고 국가의 구성 요소일 뿐이다. 국가의 구성 부품에 불과하대. 그러면 어떤 논리가 되냐면 자, 나의 손은 나의 부품이야. 그지? 내가 하나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고 나의 손은 나를 구성하는 구성 부품일 뿐이야. 나를 위해서 활동을 한 손이 움직여서 나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내 손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손은 나하고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 의무를 갖는 존재가 아니잖아. 내 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공무원은 국가라는 존재의 구성 부품이고 국가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존재이지 국가하고는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아니다. 그럼 공무원과 국가 사이는 각각 권리 의무를 갖는 자 사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 법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된 거야. 그래서 전제 조건이 법이란 하나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 사이에 이게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법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하나의 권리 의무자를 구성하는 부품에 불과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과 국가 사이는 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다. 뭐 이런 논리였어. 그래서 국가의 조직 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 이런 말로 해서 불침투설 그랬다는 거야. 응? 그 당시의 논리로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말하면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 법치주의의 구속을 안 받고 군주가 마음대로 명령 강제도 되는 영역이 있다. 그게 특별 권력 관계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논리 체계를 세웠던 거지, 그지? 그리고 특별 권력이란 어떤 거래?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한테 뭐야? 국가, 군주가 명령하고 안 들으면 징계할 수 있는 권력이다. 응? 그래서 오른쪽에 특별 권력의 내용 나왔지? 특별 권력의 내용에 첫째 끝에 뭐야? 명령, 굵은 글씨로 써놨지. 명령권과 징계권. 이 키워드 징계권. 그 문장 속에 셋째 줄 괄호 속에 형벌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응? 형벌권은 일반 국민들이든 누구든 일반 사회 질서 위반하면 주는 벌이 형벌이거든. 형벌권이라는 말은 안 되고 조직 내부로부터 쫓아낼 수 있는 징계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특별 권력 관계가 맺어지는 성립 사유에 대해서 성립과 소멸 사유가 있는데 시험은 소멸 사유는 안 물어봐. 성립되는 사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야? 법률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 법에 따라. 이건 법에 따라 맺는 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맺어지는 거지. 대표적으로 뭐 있어? 응? 군대 안 가고 싶은데 응? 강제로 징집영장 내보내갖고 강제로 군 입대해서 근무하는 관계 맺는 거. 또 죄 저질렀다고 뭐야? 교도소에 강제로 집어넣어서 형 살리는 거, 그죠? 또 전염병 환자 강제로 격리 수용해놓고 치료하게 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법에 의해서 강제로 성립되는 거. 그 다음에 강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성립되는 것도 있어. 공무원 근무 관계, 그지? 그래서 또 국공립학교 다니는 관계, 본인이 원해서 다니고, 그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자, 일단 중요한 거 성립 사유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법률에 의해서 맺어지는 경우와 상대방이 동의해서 맺어지는 경우. 이렇게 일단 크게 둘로 나누고, 그래서 그 밑에 표로 정리해놨지. 법률에 의해서 맺어지는 경우, 동의해서 맺어지는. 근데 동의가 또 세부적으로 하면 두 가지 경우로 또 나옵니다. 하나는 진짜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맺는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의무적 동의라는 게 있지. 사실은 뭐 의무적 동의가 강제나 다름없는 건데, 그러니까 법에서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 정도 예를 들어줘. 우리나라 의무교육제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애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학교를 안 보내면 보호자를 벌 주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의무교육 받는 거에 동의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그걸 의무적 동의 또는 강제적 동의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일단 동의는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응? 정리를 해놓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공무원, 군인, 뭐 수형자, 전염병 환자,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19세기에는 어떻게 봤다는 거야? 법에 아무런 근거 없어도 막 명령 목적 달성해서 명령 강제 막 해도 된다. 응? 그 억울한 일 당해도 소송 대상 안 되는 거로 보고 막 그랬다는 거지. 일반 국민은 다 가능하더라도, 그지? 그런데 이런 논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 깨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쌍가루 2번 전통적 이론에 대해서 비판이 막 일어나게 된다. 응? 그래서 그 결정타가 바로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둘째 줄 1972년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게 있어요. 수용자 판결이라고 하는 거에서 결정적으로 깨지게 된다. 전통적인 논리는. 그지? 그래서 둘째 줄 1972년 수용자 사건 판결. 응? 이거는 전통적 이론을 셋째 끝에 붕괴시키는 결정타가 되었다. 붕괴. 응? 그러면 그 수용자 판결이 그 가로 속에 잠깐 있듯이 교도소에 갇혀있던 자가 뭐 했어? 자기 막 교도소 안에서 가혹행위 당했다고 그 사실을 외부에 알리려고 편지를 써가지고 외부로 이제 붙이려고 해요. 근데 다 수용 교도소 영화에서 많이 봤지. 편지 써가지고 내보내려면 다 교도관들이 걷어가지, 그지? 다 옛날에 읽어봤단 말이야. 다 읽어보고. 근데 교도소에 불리한 내용 써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니까 검열해갖고 다 안 내보낸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 수용자가 법원에 소송을 냈어. 응? 그래서 자기가 그걸 외부에 편지를 써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다 검열해가지고 그 헌법이 국민의 권리로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 그런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침해하려면 뭐로 해야 돼?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려면 필요 최소한 범위 안에서 법률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야만 하는데 이건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교도소장이 지멋대로 만들어 놓은 규정, 편지 검열해서 막 이렇게 안 내보낼 수 있도록 교도소장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해서 검열해 가지고 발송을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법률에 의해 침해된 게 아니니까 이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러면서 소송을 냈어요. 근데 법원은 다 어떻게 판결했어? 전통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판결한 거야. 이거는 소위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맺어진 관계, 특별 권력 관계니까 법 취지에 적용을 안 받으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도 이래 기본권 제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법원들은 판결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 마지막으로 기댄 게 헌법재판소예요. 독일의 헌법재판소에다가 시작하는데 헌법재판소는 그 과거의 논리를 깬 거지. 그래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죄를 져서 벌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지위는 여전히 있는 거다.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이 받아야 되는 거고 통신의 자유 보장돼야 되는 거야. 다만 일반 국민과 달리 교도소 수용자 자유롭게 뭐 통신의 자유 보장되면 이거는 형 집행하는 목적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또 탈옥을 모의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통신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를 편지를 검열해 볼 수도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하긴 하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편지 검열하고 하려면 법률에 국회가 만든 법률로 제한해야 되는데 법률로 하지 않았으니까 위헌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야? 수용자에게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이 돼야 되고 그걸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해야 된다. 이런 거 원칙을 확립시킨 거지. 그래서 전통적 논리가 깨진 거야. 응? 그러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전통 이론은 붕괴에 이르러서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어? 먼저 다음 페이지 가봐. 3번 쌍가루 3번 오늘날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응? 과거 논리 다 부정이야. 응? 그래서 어떻게 돼? 일단 문장 읽어봐. 오늘날은 어떻게 된대? 그게 법이 적용 안 돼도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국공립 학교 학생이건 공무원이건 교도소 수용자건 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다 누려야 되는, 보장돼야 되는 건데, 다만 그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률에 의해서 뭔가 최소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거, 이 정도가 이제 특수. 그래서 일반 국민하고 좀 달리 취급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 군인에게는 군복, 제복 입고 생활해라. 그리고 부대 안에서만 생활하고 나가는 건 허락받고 나가라. 일반 국민하고 달리 그런 제한할 필요가 있지. 응? 또 군인,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노조 못 만든다. 이 사람들 뭐 노조 만들어서 파업하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근로자인데, 노동자인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노동 3권 다 보장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이제 필요성이 있으니까 법률로 제한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할 수 없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는 있다. 그렇다면 그래서 좀 더 일반 국민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제한을 할 수는 있다 해도 그거 다 법률에 의해서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만 허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일반 국민하고는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건 인정. 근데 그걸 멋대로 막 하면 안 되고 법률에 의해서, 그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오늘날은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관계라고 봐야 되니까 단 특수한 취급이 좀 법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특별행정법 관계라는 용어로 바꿔서 부르자, 이런 용어 말은 해. 하지만 뭐 용어를 바꿔 부르지 않고 옛날 용어로 쓰더라도 오늘날은 어떤 거야? 다 법이 적용되되 법에 의해서 약간의 특수한 취급이 허용될 수 있는 관계 정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그냥 용어 옛날처럼 특별 권력 관계라는 용어를 여전히 쓰지만 과거와는 다른 논리를 이제 이해하는 거지.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 그래서 셋째 줄에 그런 얘기 쭉 써놓은 거지. 즉 둘째 줄에는 원칙적으로 과거에 얘기하던 특별 권력 관계라는 영역에도 법치주의가 적용되는데 다만 그 특수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일반 국민과 달리 법치주의 적용이 좀 완화될 수도 있고, 또 그 명령권 이런 거 행사할 때 또 좀 더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까 세 가지 뭐 있어요? 법치주의 원칙적으로 적용되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막 명령 강제 못한다. 응? 두 번째,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 쳐도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게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같이, 그죠? 그런 거는 개인의 내면에 머무는 자유는 뭐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그런 거는 제한할 수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권리 침해받으면 다 소송 가능하도록 하고, 180도 바뀐 거지. 응? 그리고 징계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징계하더라도 법에 어긋나면 안 되고 법률에 근거해서 징계해야 되고, 최대 징계는 뭐야? 상대방 동의해서 성립된 건 조직에서 쫓아내는 거. 공무원에 대한 최대 징계는 신분 박탈하는 거, 그지? 뭐 그런 거에 머물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판례를 보면 오늘날에 우리 대법원 어떻게 판결하겠어?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다 특별 권력 관계라고 얘기되는 영역도 법률에 의해서 권리 침해 제한 가능하고, 그죠? 그것도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응? 그렇지 않다면 그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서 구제돼야 된다, 이렇게 판시하겠지. 그래서 1번을 보니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셋째 줄,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 그죠? 지금 뭔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자기를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 그죠? 그게 접견, 그죠? 거기 타인과의 접견권, 만나는 거,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그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것도 필요 최소한 범위. 근데 법률에서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돼 있으면 그걸 근거로 제한할 수 있는데 법률에도 근거도 없이 막 제한하는 건 위법이다. 그럼 이 논리 속에는 뭐야? 교도소에 갇혀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자도 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거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제한을 가능하다. 법률에 근거도 없이 제한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이거지. 또 2번도 마찬가지. 이게 다 감옥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지. 자, 그 다음에 3번은 야, 저 공무원을 딴 데로
이동시킨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여기 보니까 구청 밑에 보니까 구청장이 어떻게 돼? 공무원 해당 공무원의 본인 동의 없이 공무원을 다른 구로 발령 내버린대. 다른 구로 임명권자가 다른. 응? 근데 그런 거는 뭐가 있어야 된대. 우리 앞에 보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이 해당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응? 근데 동의 없이 내보낸 건 위법이다. 응?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어떤 의미냐면 큰 틀에서만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군대 조직의 특성 이런 거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뭐 할 때 뭐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그 포괄적으로 권한을 주고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야. 군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면은 그런 의미. 자, 5번 꼭 체크. 거기 동장도 공무원, 구청장도 공무원, 그지? 구청장이 더 높지? 예. 거기 구청장이 동장을 일방적으로 자른 일이 있었는데 동장이 억울하다고 소송할 수 있느냐 문제야, 그지? 거기 보니까 이거 뭐에 해당한데 특별 권력 관계래. 근데 아무리 특별한 권력 관계라도 위법하게 억울하게 자기 불이익 받았다 생각하면 다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 이거 인정한 거지, 그지?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인데 특별 권력 관계라도 둘째 줄 위법 부당하게 특별 권력 때문에 특별 권력 발동됨으로 인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라면 누구나 당한 자라면 행정소송으로 구제 받을 수 있다. 다퉈서. 응? 오늘날의 논리. 6번 아까 농지계량조합과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관계 특별 권력 관계라고. 역시 소송 가능하다. 직원. 응? 7번도 아까 얘기했지. 공립유치원 전인강사의 근무관계는 공법상의 근무관계로서 억울하게 징계받으면 행정소송으로. 그 다음에 8번 국립교육대학 국립대학교 다니는 학생 여기 또 옛날 식으로 하면 특별 권력관계. 근데 뭐야 학교에서 퇴학시켰지? 퇴학시킨 거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적인 재량행위에 속한다는 이유만 갖고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다. 물론 뭐 재량행위도 다 소송 대상 되잖아요, 그죠? 또 자 9번 10번 판례 두 개 공부합시다. 9번 10번 같이 엮어서 보면 9번은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용자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한 행위. 자 분석해보자. 이거 성격 뭐래? 첫째 줄 밑줄 쳐세요. 권력적 사실행위. 그 공권력 행사면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에 해당. 자 권력적 사실행위 따라서 어떻게 돼?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 그죠? 근데 소송하는데 소송 적법하게 제기대한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 소송 대상이 되는 것 같고 소송해야 되고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피고도 제대로 지정해야 되고 또 그걸 재판을 해주면 뭔가 판결 내려줌으로써 취소받거나 해서 구제되는 이익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 소송 대상이 되는 성질은 갖고 있는데 이미 편지를 다 봤단 말이야. 교도소장이 봤는데 그 검열하는 게 취소한다고 판결 내려줘봐야 아니 판결 내렸다고 해서 편지 본 게 없던 일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소송은 취소송 해봐야 구제되는 이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소외이익이 셋째 줄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소송을 해봐야 구제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법원이 뭐야? 각하시키겠지. 그러면 이거는 소송을 해봐야 그래서 구제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 방법은 없고 헌법소원 청구하는 것밖에 안 남는다. 응?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이거 이 사람 취소한다 아니면 이거 헌법에 위반되는 일이다 판정을 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 받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국가기관에서 미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계속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니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헌법이 위반되는 일이 하고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서 결정을 해줘요. 응? 바로 그런 일이지. 이거 위헌적인 일이라고 결정을 내려본들 이 사람이 편지 검열했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이게 소송 안 받을 거 아니야. 각하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위법적인 일인지 아닌지가 공식적으로 결정이 안 났으면 앞으로도 계속 교도소장이 검열하고 막 이런 일이 계속될 거 아니야.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정을 한번 내려줄 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헌법소원은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청구가 가능하려면
다른 구제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다 써야만 헌법재판소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소송 대상은 되지만 어차피 소송을 내봐야 소이익 없다고 각하될 수밖에 없으니 소송을 통한 구제는 불가능한 경우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청구가 허용된다. 이런 이치입니다. 응?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해서 10번. 이번에는 교도소장이 뭘 했어? 편지를 보내달라고 하는 걸 거부했어. 서신 발송을 거부했지? 그럼 이것도 똑같이 서신 발송 거부한 행위는 성질이 뭐래? 처분. 그러면 소송 대상이 일단 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법원에 소송을 내면 법원이 야, 교도소장 거부한 거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얘는 편지 보내줘야 되는데 판결하면 판결에 따라 얘 교도소장이 편지를 보내주게 될 거라고. 그러면 얘는 소송을 통해서 구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소의 이익이 있어. 소송을 하면 구제될 게 있어요, 이익이. 그럼 먼저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소송을 먼저 해야지. 소송을 안 한 채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해서 구제해달라고 하는 건 허용될 수 없겠지. 응? 그러니까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소의 이익 때문에. 응? 그래서 비교. 그 다음에 12번이 중요하다. 12번은 야, 그 교도소 갇혀 있는 수용자 누구 만나러 온 사람 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 교도소장이 보건데 이거 만나러 온 자하고 무슨 탈옥을 모의한다든지, 그지? 뭐 이런 의심이 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 할 수 있게 된 거야? 응? 여기 그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 이런 걸 다 녹음하거나 녹화해 놓거나, 그죠? 응? 아니면 뭐야? 또 그 옆에 교도관이 만나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응? 대화 내용을 이렇게 감시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법에서 정해놨나 봐. 그래서 교도소장이 어떤 수용자 찾아온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내용 녹음 녹화 또 옆에 교도관 참여 옆에 보도록 이렇게 지정한 거. 그럼 결국 뭘까? 그 수용자의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롭게 누구랑 통신하고, 그죠?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런 걸 사실은 침해하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게 법률이 정한 요건에 맞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일단 법의 근거에서 했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공권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니까 성격 뭐래? 처분성.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거죠. 응? 이게 중요한 거다. 처분이냐 아니냐. 응? 자, 그 다음에 새 책에만 넣어놨는데 그 예전 책에는 없지. 그 작년도 2018년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육군 3사관학교, 뭐 육군 사관학교도 그렇고 육군 3사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 학칙이 어떻게 돼 있어? 학교 규정이 육군 사관학교나 육군 3사관학교 국립대학이야. 근데 거기 학칙이 사관생도 뭐 하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음주 금지. 응? 그래서 음주 금지 뭐 이렇게 뭐 3번 위반하면 뭐 예를 들면 뭐 3번째 위반하면 퇴학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사관생도가 음주운전으로 3번 걸린 거야. 응? 그리고 퇴학 처분을 받았어. 응? 그래갖고 소송까지 벌인 거야. 어땠을까? 3심, 1심 재판 이겼고 2심 재판도 이겼고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고 다 이겼어요. 응? 자, 그러면 우리가 논리가 어떻게 돼? 자, 야, 사관생도 그 규정에 보면 학칙 규정에 보면 결혼 금지야. 응? 연애 금지. 연애는 모르겠다. 결혼 금지, 음주 금지. 타당해? 응? 아니 그러니까 야 사관생도 그래. 야 학교 내에 이제 학생들 다 합숙생활 한단 말이야 사관학교 내에서. 그리고 이제 외출 뭐 외박 이렇게 허락받고 나오잖아 주말 같은 때나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야 그 안에서 이게 술 먹고 하는 거는 금지하는 건 합리적이지. 이유가 있다거든.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근데 아니 이거 외출 외박 나와서 밖에 나와서 친구들 만나서 뭐 이렇게 술 조금 하고 술 먹고 막 난동 피우고 이러면 또 이건 또 징계 사유가 되고 문제가 되지만 뭐 얌전하게 술 몇 잔 먹었다. 그거야 성인인데 응?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 친구 만나서 소주 한 2잔 먹었다 해가지고 그거 갖고 음주로 걸려가지고 퇴학? 야 이거는 너무 기본권을 제한해도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응?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육군사관학교 끝까지 가지고 대본까지 가서 받아보겠다고 가서 하여튼 그래서 나온 건데 결론은 어떻게 돼? 한번 저 새 책 아닌 사람들은 한번 읽어봐. 자, 쭉 읽어볼까? 이 사관생도가 학교 안에서 음주한 것도 아니야. 밖에 나와서 그냥 읽어보자.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해서 국가가 모든 저 비용을 다 공짜로 다 교육시키잖아. 예.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 3사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에 입학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에 편입하고 준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특별 권력관계를 또 이렇게도 표현해. 특수 신분관계 이렇게도 표현한다 요새. 근데 따라서 그 졸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기본권 제한할 때 따라야 되는 헌법상 원칙들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 온 거잖아. 응? 그러면서 그 육군 3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관생도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정해놓고 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해놨는데 이런 규정들은 가능한 한 존중돼야 된다. 사관학교의 설치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관생도에게 교내에서 음주행위, 교육훈련 및 공무수행 중에 음주행위, 사적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신분을 나타내는 생도 복장, 그러니까 제복 입고 막 술 먹고 막 이런 행위, 이런 거 또 생도 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인 활동을 하는 때도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무리를 일으킴으로써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 인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 정도에서 제한하는 건 괜찮은데 그 정도를 넘어서 자 생각해보자.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외 없이 금지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이라는 기본권은 물론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외출 외박 나와서 그저 사관생도 옷 제복 안 입고 사복 입고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두 잔 먹었는데 이걸 갖고 사관생도 신분 가지고 음주했다고? 퇴학? 이건 말도 안 되지 상식적으로. 응? 그래서 나아가 사관생도 그 예규에서 사관생도의 모든 사적 생활에서까지 예의식 금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관생도의 음주가 교육 및 훈련 중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안 따지고 그 음주한 양, 음주한 장소, 음주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묻지도 않고 일률적으로 음주 적발 2번만 적발되면 원칙으로 퇴학 조치하도록 정해놓은 것은 사관학교 생도에게 금주제도를 시행하는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사관생도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다. 해서 위헌 위법 이렇게 해서 이런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하면 특별 권력관계, 특별 신분관계에 맺은 자라도 그 특수한 관계 맺은 목적, 설립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제한을 해야지. 필요 이상으로 과도.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관생도 연애하면 안 된다. 이거 인정될까? 그거 왜 연애까지 못하게 해요? 그치? 근데 결혼 못하게 결혼은 사관생도 신분일 때는 결혼은 금지한다.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 그런 거는 아마 그 여론이 반반 정도 나올 것 같아. 생각들이. 그 생도 신분인 관계에서 신분일 때는 결혼까지 하면 아무래도 외적으로 막 그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아서 훈련 받는데 지장을 주러 했다. 결혼까지는. 근데 연애까지 금지하는 건 그거는 아마 지금 시대에서는 납득이 안 될 거예요. 응? 자,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행정법 관계의 특성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응? 자, 우리가 행정법 관계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맺는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 개인들 간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맺는 관계와는 공익 목적 때문에 좀 달리 취급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때로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니까 이거 개인들 간의 대등한 관계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이 활동이 많은데 이거는 법에 엄격히 구속받아야 된다. 응?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고 법에 조금이라도 위반되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법에 엄격한 구속을 받도록 하는 게 특성. 개인 간에는 어떻게 돼요? 지네들 당사자의 합의
범죄 행위 이런 거가 아니라는 자유로운 합의대로 하는 거야. 근데 행정관계는 법대로 해야 돼. 법의 엄격한 구속을 받고, 그 다음에 국가가 우월한 힘을 가지고 개인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하고, 응? 그래서 국가기관이 한 행위는 일단 위법이 좀 있어 보인다 하더라도 권한 가진 게 아닌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판정 내리기 전까지는 일단은 따르도록 요구하고, 뭐 또 위법인 조치라도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 두고 있다가 막 10년 지난 뒤에 이제 뒤늦게 와서 이거 위법이었다 취소다, 이거는 문제 있다. 딱 이 위법이라고 생각되는 조치가 있은 걸 알았다면 그 조치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하든가 해라 해가지고 기간을 짧게 소송 기간을 정해놓는다든지, 그지? 이런 것들이 행정법 관계의 특성. 이건 뭐 따로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세요. 그 정도로. 그리고 행정법 관계는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게 아니고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주제가 조금 중요.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응? 이 부분이 중요. 우리가 지금까지 간단히 얘기하는 행정법 관계 당사자는 국가하고 국민. 응? 그런데 국가가 다 모든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또 업무를 맡겨서 처리하고, 지역의 일은 지자체가, 관할구역의 일은 알아서 처리해라. 또 어떤 사무는 또 일반 기업이나 사기업이나 개인한테 또 어떤 단체한테 또 업무를 주고 그걸 또 처리하라고 이렇게 권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그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권한, 행정 권한은 국가가 원래 갖고 있는 건데 국가가 위임을 해서 처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 행정상의 법적 관계를 맺는 당사자는 크게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 주체와 그 상대방이 되는 행정 객체, 이 둘 사이가 관계를 맺는 거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의 일단 박스 안에 거를 잘 봐. 박스 안을 보면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야? 행정 주체하고 행정 객체하고 관계를 맺는 거야. 근데 행정을 행하는 주체는 원래 국가가 있어. 근데 국가가 국가의 권한 중에 일부를 공공단체한테 넘겨줘가지고 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인한테 넘겨줘서 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공무수탁 사인이라고도 부르는 자. 얘네들은 일반 국민에게 부여받은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야. 응? 그래서 셋이 있지. 행정 주체라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 그리고 다시 보면 공공단체라는 게, 공공단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속에는 세부적으로 4가지가 있어. 그죠?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 그 다음에 공법상 재단법인, 이걸 줄여서 공재단,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응? 얘네들 다 행정주체. 그리고 행정객체는 그 행정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인데, 보통 일반 국민이 행정객체지. 응? 일반 사인, 일반 국민이 행정객체인데 누구도 될 수 있어. 공공단체나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응? 즉 공공단체나 공무수탁 사인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렇지? 또 우리 인천을 여기 미추홀구는 또 인천시와의 관계에서 또 행정객체 입장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주체고 구가 객체일 수도 있어요. 응? 그런 것처럼. 그래서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은 한편으로는 행정 주체의 지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국가 등하고의 관계에서는 객체 입장에 놓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공단체와 공무수탁 사인은 이중의 지위를 갖고 있어요. 주체이면서도 객체이기도 한 그런 얘기.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표로다가 행정법 관계 당사, 행정주체, 행정객체 이 둘이 관계를 맺는데 행정주체 이렇게 있고 객체 이렇게 있다. 큰 틀을 잡고 주체에 대해서 보자. 행정주체는 개념 나우치에 의해서, 개념을 쭉 읽어보되, 자, 우리 국민들한테 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 행사에 따라 생기는 권리 의무를 갖는 자입니다. 자, 중요한 거. 행정주체 개념에서 어쩌고 읽어보되, 첫째 끝에 법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주체가 되려면. 우리가 행정주체라고 하려면 권리 의무를 갖는 자라야 돼. 행정 권한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를 갖는 자. 응? 그럼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인천시 공무원이 됐어. 그러면 인천시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지. 행정 업무 처리하면 그에 따라 국민하고 사이에 무슨 권리 의무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돼? 그 권리 의무는 여러분이 갖는 거야?
여러분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인천시 행정 업무 처리했지? 그 발생한 권리 의무는 인천시가 권리 의무를 갖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 사무 처리에 따른 권리 의무를 갖는 게 아니죠. 응? 응? 그래서 마치 이거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이 여러분들은 인천시 공무원이 되면 인천시의 손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인천시의 손발처럼 업무 처리를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인천시에게로 돌아가는 거지. 인천시가 권리자도 되고 의무자도 되는 거지. 응? 여러분은 그냥 부여된 업무를 처리하기만 하는 거지. 응? 자, 행정 주체라고 하려면 뭐가 된다고? 법적인 효과로서의 권리 의무 갖는 당사자, 권리 의무를 갖는 자라야 된다. 응?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행정 주체와 행정기관은 다른 거다 이거지.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이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분 행정기관으로서 업무 처리하는 거야. 자, 봐. 나의 손발은 나의 운동기관이야. 그치? 나의 손발이 나를 위해서 활동을 하잖아. 그치? 근데 활동한 결과에 따라 생기는 권리 의무는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그치? 응? 내가 지나가다가 누가 한 대 뺨때기를 때렸어. 그치? 그에 따라 손해배상 해야 될 의무는 나한테 있는 거지. 내 손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 나하고 나 손이 별개야?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의 손은 말하자면 행정기관, 내가 권리 의무를 갖는 주체, 이런 모양새지. 응? 그래서 거기 자, 두 번째 거 동그라미 1번 쭉 읽어봐. 행정기관이란 자기가 소속돼 있는 행정주체를 위해서 부여된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는 자입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둘째 줄에 거기 나왔지. 대통령,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이거 뭘까? 자, 대통령과 장관은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행정기관. 국가의 행정기관인 거야. 그 다음에 그 옆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각 시, 구, 군의 행정기관인 거야. 응? 그러니까 거기 괄호 속에 있는 건 행정주체 아닌 거야. 응? 그래서 행정기관은 동그라미 2번 봐. 행정기관은 독자적인 권리 의무 자 아니라는 말을 무슨 말로 표현해? 법인격이 없다. 응? 독자적인 법인격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해. 법인격이란 말은 권리 의무 자격, 권리 의무를 가지는 자격을 말하는데 우리 최고 행정기관이 국가의 최고 행정기관이 대통령. 응? 그 밑에 국가 공무원들은 다 소속된 국가를 위해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에 따르는 권리 의무,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국가에게로 돌아가는 거지. 그치? 도의 공무원들은 도라는 행정 주체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기관.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주체는 말하면 권리 의무자래야 주체가 되는 거고, 행정기관은 주체하고는 다른 거고, 독자적인 권리 의무자는 아니다.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는 자는 아니다. 요거 알아두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유형이 꽤 나와? 다음 중 행정주체 아닌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주로 뭐가 되면 무슨 장관을 많이 내. 장관은 국가에 소속되어서 국가라는 행정주체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인 거야. 국가의 행정기관일 뿐이지 주체는 아닌 거지. 응? 그런 관계를 잘 알아두란 말이야. 그럼 오른쪽에 행정주체 아까 세 있다 그랬지?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사상. 국가는 별로 설명할 것도 없고, 공공단체에서는 네 개 있다 그랬어. 지자체, 공공조합, 영조물 법인, 공재단. 그러면 지자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지자체는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도, 시군구 이렇게 해서 거기 보자. 둘째 줄에 보면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지방자치단체 구역 내 또 구역을 또 쪼개서 기초지방자치단체라고 일반 시군 자치구가 있습니다. 응? 거기 나와 있는 얘네들은 지방자치단체니까 뭐야? 국가하고는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입니다. 응? 행정주체인 거야. 근데 요거하고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어. 동그라미 1번 지역에 있는 읍면동은 독자적인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가 아닙니다. 응? 우리
우리 구에 속한 행정구역 단위일 뿐 구하고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가 아니에요. 자,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 아니다. 권리 의무자가 아니니까 주체도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우리나라에 구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응?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에 설치된 구. 특별시면 현재 우리나라 서울이야. 서울특별시 안에 25개 구가 있어. 종로구, 용산구, 그죠? 성북구, 서대문구 많잖아. 25개 구가 있는데 이 구가 바로 특별시 내에 있는 구지. 그럼 뭐야? 서울특별시하고는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치단체예요. 응?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6개 광역시 있습니다. 6대 광역시, 그죠?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렇게 쭉 있잖아. 광역시 안에도 구역을 쪼개가지고 또 자치단체인 구를 또 설치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인천광역시 있잖아. 인천광역시 여기 미추홀구. 그럼 미추홀구는 국가하고도 인천시하고도 독립된 권리 의무를 갖는 독립된 단체. 응? 그래서 독자적으로 권리자로서 재산권도 가지고 또 배상할 의무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응? 반면에 셋째 줄에 보니까 그냥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닌 일반 시인데 인구가 50만이 넘는 시는 또 행정구역을 나눠서 구를 둘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셋째 줄 안양시, 동안구, 성남시, 분당구 이런 게 예를 들어놨지. 그럼 안양시 광역시인가? 특별시는 서울시 하나뿐이고 6개가 광역시인데 광역시 아닌 시죠. 근데 인구가 많아. 50만이 넘는데. 그럼 구역을 나눠서 구를 둘 수 있게 했어. 성남시도 분당구 있고, 그죠? 우리 인천 옆에 고양시도 구를 두고 있죠. 고양시, 일산구 이런 것처럼,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게 시하고 이게 독립된 권리 의무를 갖는 자치단체가 아니야. 그냥 구역 나눠서 근데 헷갈리게 되지. 똑같이 구라고 부르고 또 구청장도 있고 구 건물도 있고 이런 거 일반 사람들은 우리 자치단체인 구하고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법적으로는 엄연히 지위가 다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인천광역시에 있는 미추홀구지. 그러면 미추홀구는 독립된 자치단체야. 그럼 어떻게 돼? 미추홀구의 이름으로 땅과 건물 재산권도 가지고 아까 배상할 의무자도 되고 한다 그랬지? 또 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돼요? 구청장 선거로 뽑고 구의원도 선거로 뽑아서 구의회 구성하고 하죠. 그런데 고양시 일산구는 어떻게 될까? 그 자치단체가 아니까 구청장 선거로 안 뽑아요. 지역 주민들이 그냥 고양시장이 그냥 공무원인데 임명하는 거야. 구청장으로. 응? 구의회도 없지. 그죠? 자치단체가 아니야. 자치가 허용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읽으면서 구가 두 종류 있다. 자치단체로서의 구와 그렇지 않은 구. 응? 자치단체로서의 구만 행정 주체의 지위가 인정되는 거다. 응? 그 다음에 3번 시도 그런 게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그냥 도 전체가 하나의 자치단체로만 인정이 돼. 그 안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있는데 다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리야. 시라고 해도 시민들이 시장을 선거로 안 뽑아요. 시의회도 없어. 그러니까 제주도는 도지사만 도민들이 전체로 선거로 뽑고 도의회만 구성하지. 선거로 뽑고. 그러니까 이 시단위는 그냥 시장만 있는 거야. 그리고 공무원 배치, 임명직 시장만. 응?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해두고. 그 다음에 공공조합은 일정한 공익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익목적 달성에서 일정한 자격 가진 사람들로 모인 단체에 그 단체의 권리 의무 자격이 부여된 게 공공조합이에요. 되게 이름이 조합자가 많이 붙지. 아까 우리 공부한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이런 거. 응? 아까 재건축조합 이런 거 행정주체라고 판시하고 있죠. 그런 것들. 또 조합자는 안 붙지만 일정한 자격 가진 사람들로 모인 단체인데 법인으로 인정된 것들이 있어요. 상공회의소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영조물 법인. 영조물은 공익목적을 위해서 제공된 시설과 사람을 합쳐서 영조물이라. 그러면 우리 따지면 도서관, 박물관, 학교,
국공립학교, 또 교도소 이런 게 다 영조물이에요. 그런데 영조물이라고 해서 행정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영조물인데 권리 의무를 갖는 독립된 단체로 만들어 놓은 거 있지. 그게 법인이야. 사람처럼 하나의 권리 의무자로 정해 놓은 게 법인이라는 거야. 응? 그래서 영조물이면서 법인으로 만들어진 것만 주체가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영조물과 영조물 법인은 법적 지위 성격이 달라요. 그런 결과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거, 예를 들면 동그라미 1번에 두째 줄에 보면 뭐 한국은행, 또 대한적시자병원, 서울대병원, 국립의료원, 그 외에 각종 공사, 공단 이런 것들이 영조물이면서 법인, 그래서 행정 주체야. 국가하고는 별도의 권리 의무를 찾는 거야. 응?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뭐야? 국공립대학, 도서관, 박물관, 극장. 응? 이거는 뭐야? 법인이래 아니래? 법인으로 안 만들어놨어. 국가하고 별개의 법인으로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영조물일 뿐 영조물 법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는 될 수 없어. 행정 주체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응? 응. 단 예외 셋째, 국공립대학, 국립대학인데 서울대학교 하나만 체크하자. 예외에서 서울대학교는 2013, 14년인가 이때쯤부터 국가하고 별도의 서울대학교 법인 이렇게 따로 만들어놨어요. 법률로 정해서. 그러니까 국가하고 독립된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로 만들어놨지.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인의 이름으로 땅과 건물도 소유하고 막 이렇게 이제 바꿔놨어. 그런 결과 지금 어떻게 돼? 국립대학 중에 서울대학교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는 영조물 법인이니까 뭐가 돼? 행정주체. 응? 그런데 법인으로 안 만들어 놓은 국립대학이 대다수야. 강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응? 전국의 국립대학들 법인으로 안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런 학교들은 국가의 교육시설, 교육기관으로서 영조물이기만 한 거야. 응? 그래서 법적으로도 엄연한 차이가 있지. 응? 그래서 그런 것 좀 위에 두고. 공재단은 그냥 읽고 지나가도 될 거야. 자, 그 다음에는 공무수탁 사인에 대해서 또 조금 물어봅니다. 공무수탁 사인은 그 글자 그대로 풀면 어떻게 돼? 공무 수행을 하도록 뭐야? 권한을 부여받은, 위탁받은 사인이란 뜻이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가 등으로부터 특정 어떤 공공행정 사무를 자기 이름으로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한다. 그죠? 그럼 뭐야? 뭐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법인 아닌 단체일 수도 있고 뭐 다 공무수탁 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공무수탁 사인으로 들어지는 예들 좀 체크해 놓으세요. 예들. 거기 뭐 있어요? 학위 수여를 행하는 사립대학장, 별정우체국장, 그 다음에 뭐야?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항공기의 선장, 기장, 운항 중일 때, 응? 그 다음에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인, 응? 그 다음에 무슨 뭐 교정 업무를 민영교도소 나오죠? 민영교도소도 국가로부터 교도소 운영 업무 위탁받은 사인이에요. 응?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공부 중요하다. 그죠? 2번도 중요해. 여기는 근데 내가 1번에다 얘기를 했는데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려면 권한을 부여받아서 자기 이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래 돼. 응? 그런데 시키는 대로 그냥 일만 하지 자기 이름 달고 뭔가 처리하는 게 아닌 자는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야.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공무수탁 사인과 구별해야 되는 자들이 나와요. 응? 어떻게 돼? 거기 행정기관하고 계약을 맺고 그냥 업무만 실제로 실행 처리하는 자. 예를 들면 두째 끝에 뭐야? 주차 위반 차량 견인하는 거, 계약 맺고 견인 끌어가는 거. 근데 견인 업체가 끌어갈 때 자기 이름으로 된 문서로 끌어가는 게, 자기 이름 대고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찰 이름으로, 또 구청장하고 계약했으면 구청장 이름으로 끌어가는 거야. 끌어가는 권한자는 경찰 아니면 구청장이야. 얘는 그냥 계약 맺고 한 대 끌어가면 얼마 받기로 하고 끌어가는 일만 처리하는 거지 자기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할 수 없고 행정 주체가 아닌 거야. 응? 또 셋째 줄 단순한 행정 보조인 이렇게 했지. 그냥 시키는 대로
업무 처리하는 자. 이제 시키는 일 그대로 하는 것일 뿐. 그런 자. 그래서 이거는 행정 주체라고 안 봅니다. 공무수탁 사인 아니다. 이거죠. 1, 2번 잘 공부해둬야 돼. 자, 근데 원래 법으로 어떤 행정 업무 처리권은 국가기관 누가 해야 된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누가 해야 된다. 이렇게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법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민간에게 처리하도록 위 권한을 주려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법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좀 뭐 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이에 많은 법들이 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는 거예요. 하여튼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사무 처리 권한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법률 관계 특별하게 볼 건 없고, 동그라미 1번이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거다. 자, 공무수탁 사인은, 자, 문장이죠. 공무수탁 사인은 첫째 끝에 뭐래? 한편으로 행정 주체야. 스스로 국가 등하고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로서의 주체로 인정한다.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이면서 한편 또 공무수탁 사인은 국가하고 좀 다른 점이 이런 게 있지. 야, 국가라는 거 우리가 권리 의무를 갖는 하여튼 단체로 우리가 이제 인정은 하지만 국가라는 걸 눈으로 본 일이 없잖아. 국가가 실제 무슨 실체를 가지고 몸통을 가지고 움직여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 국가라는 존재는 권리 의무를 갖는 자로 인정한다. 다만 실제 국가의 일은 다 누가 처리해? 눈에 보이는 몸뚱이를 가진 공무원들이 처리하잖아. 근데 공무수탁 사인은 부여된 권한을 스스로 처리하잖아. 눈에 보이는 몸통을 가지고 스스로 처리.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수탁 사인은 스스로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자,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이면서 스스로가 또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청도 되는 거야. 자, 정리.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도 되고 행정청도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보면 뭐야?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은 행정 주체를 피고로 하라고 돼 있고, 그지? 그다음에 공권 행사인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한 행정청을 피고로 취소소송 같은 항고소송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공무수탁 사인은 두 가지 행정 주체도 되고 행정청도 되니까 당사소송의 피고도 될 수 있고 항고소송의 피고도 될 수 있고 다 양쪽 다 되는 거지, 그죠? 그 얘기를 기억본에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눈으로 읽어보세요. 그럼 공무수탁 사인은 중간에 껴있는 거야. 공무수탁 사인은 이 공무 수행하라고 국가가 권한을 줬다 이거야. 그러면 국가하고 사이에.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은 국가로부터 받은 권한을 일반 국민에게 또 행사하잖아. 그러면 요 관계가 있고 요 관계가 있는데 요 관계는 뭐야? 국가 사이에는 국가의 행정사무를 네가 처리해라. 네 이름으로 책임지고 처리해라. 이렇게 권한을 받았잖아. 그런데 제대로 하나하나 감독을 하게 됩니다. 국가로부터 이렇게 감독받는 관계에 놓여. 이때는 이게 아까 말한 행정 객체 입장으로서 감독받게 되고 또 뭐가 될까요? 국가로부터 행정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그 공법상의 업무 위임 관계. 그지? 그래서 감독받으면서 업무 처리한다. 만약에 공무수탁 사인이 위법부당하게 업무 처리했다.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걸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어요. 원래 법에도 보면 그 위임했으면 위임된 사무가 감독도 하고 잘못 처리됐으면 취소 중지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 1번에 그 동그라미 2번에 그 얘기 써놓은 거예요, 그죠? 한편 또 공무수탁 사인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행정 권한을 일반 국민에게 행사. 그래서 뭐 꼭 강제하는 것만은 아니겠으나 이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서 한다면 국민한테 이제 명령해서 의무 부과하고, 그지? 뭐 이런 거 하죠. 응? 그러면 이 공무수탁 사인 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 그러면 일반 국민은 공무수탁 사인을 피고로 해서 소송으로 다툼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자, 그렇게 한번 쭉 읽고요. 그 다음에 논점. 소득세 원천징수자. 원천징수자를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약간 논란인데. 자, 두째 줄부터 읽어. 판례는 소득세 원천징수자를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지 않으며
원천 징수하는 행위를 공권력 행사하는 처분 보지도 않는다. 이게 포인트. 우리가 판례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응?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 1번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 나왔다. 1번에 키워드 딱 2개 찾으면 뭐야? 이제 첫째 줄 재건축 조합 나오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아이 길어 그냥. 재건축 조합은 뭐야? 셋째 줄 행정 주체의 지위를 갖는 자다. 응? 자, 2번 판례 국가가 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 임무를 스스로 할 건지, 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뭐 사인에게 위임시켜 해줘가지고 처리하게 할 것인지는, 응? 그 입법자가 법으로다가 야 이건 국가 네가 직접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을 수도 있고, 입법자가 아 이건 국가기관 네가 처리하는 거로 하되 필요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하면 위임할 수도 있다. 이거는 입법자가 알아서 정해줄 수 있는 거다. 이건 얘기지, 그지? 이번에 그래서 국가도로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도록 할 것인지 민간 부분에 위임을 해서 처리하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으로 정해줄 수 있는 문제다. 이런 얘기고. 자, 3번 원천징수. 자, 여기서 용어 알아두자. 원천징수 의무자. 그 다음에 무슨 단어 또 나와? 원천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국가 세무서장. 국가의 세금 걷는 업무는 세무서장이 하도록 하죠. 국가가 주체고 세무서장은 행정기관. 그치?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행정청이지, 행정기관. 그런데 자, 요 원천징수 의무자. 그러면 얘는 누구라고 생각하자? 회사라고 생각하자. 그치? 원천 납세 의무자는 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어떤 관계야? 회사는 직원한테 매달 월급 줄 때마다 매달 월급에서 뭐야? 세금 떼. 국가에 내야 될 세금 떼고 나머지를 직원한테 지급한단 말이야. 이때 이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미리 세금 떼는 걸 원천 징수한다 그래. 응? 근데 얘가 세금 떼는 거, 국가로부터 세금 떼는, 강제로 세금 떼는 권한을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세금 떼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판례다. 그렇게 하라고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의무가 부여돼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래. 그렇게 해라 권한을 준 게 아니고 의무. 왜냐면 국가가 세금 걷는 걸 편하게 여기서 법으로다가, 응? 야 회사 너는 직원 월급 때 딱 법으로 계산 딱 되거든. 몇 프로 세금 떼라고 딱 계산해가지고 월급 중에 몇 프로 떼서 국가에 납부해라 하고 의무로 정해놔서 할 수 없이 의무를 이행하는 거라고 세금을 떼내서 납부하는 것뿐이지, 국가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권력을 부여받아, 공권력을 부여받아 세금 징수하는 게 아니다. 응? 그치? 따라서 거기 나오지? 응? 그 3번 판례 넷째 끝에 자, 원천 징수 행위의 성격. 원천 징수 행위는 즉 원천 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직원의 월급에서 세금을 떼는 행위, 원천 징수하는 행위는 뭐래? 법이 규정에는 의무를 떼가지고 국가에 납부해야 될 의무 정해놨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느라고 하는 행위이지 그거에 불과한 거지 국가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공권력을 부여받아서 그걸 행사하는 처분이 아니다. 공권력 행사로서의 처분하는 게 아니다. 하기 싫어도 법이 정한 의무로 정해놨으니까 그걸 이행하느라고 하는 거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통해 뭐야? 우리 대법원은 원천징수 의무자를 공무삭 사인으로 보지 않는 거다. 왜냐면 저 세금 징수 권한이라는 공권력을 부여받은 게 아니니까, 그런 권한, 공권력 행사하는 권한 부여된 게 아니니까 공무삭 사인은 아니다. 단순한 의무 이행하는 자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또 처분 아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4번도 좀 보자. 근데 요거를 놓고 해보자. 그러면 자,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 회사 측에서 직원의 월급에서 이제 세금을 떼가지고 여기다 납부를 한단 말이야, 국가에. 근데 직원이 생각할 때, 납세 의무자인 직원이 생각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뗐어. 많이 떼가지고 국가에 냈어. 그래서 직원이
납세 의무자인 직원이 국가한테 회사에서 너무 많이 떼가지고 납부를 했다. 그리고 그 초과해서 납부한 부분은 돌려달라 하고 반환 청구했는데 얘한테 이거 돌려달라고 국가한테 청구할 권리 이때 없대. 이거 없대. 왜냐하면 요 둘의 관계에서 권리 의무 이런 관계래.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너무 많이 직원에서 세금을 떼가지고 납부된 거라면 회사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초과 부분 돌려달라고 초과 납부하면 얘가 돌려달라고 국가에 청구해야 되는 거지 직원이 직접 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문장 4번 봐. 응? 자, 먼저 읽어야 될 거. 두 번째 줄 끝에 가로수에 내가 써놨지. 환급 청구권. 이거 많이 납부된 거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있잖아. 환급 청구권은 누구한테 인정되는 권리라고? 원천 징수 의무자한테 인정되는 권리지 납세 의무자한테 인정되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누구만이 돌려달라고 국가한테 청구할 권리자가 돼? 징수 의무자만. 근데 첫째 줄에 보니까 누가 청구했대? 원천 납세 의무자. 직원이 원천 납세 의무자가 세금액 너무 많이 떼서 납부가 됐다. 응? 과다 납부된 거 돌려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세무서장이 거부했다는 거야. 그래도 그거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자가 아니니까 거부한 행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는 논리적 결론이지. 그리고 그거는 권리를 거부했더라도 상대방은 청구권이 없으니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아니라는 뜻이고. 응? 그러면 자 5번 옛날 명칭은 성업공사,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렇게 부르는데 자 이게 보통 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했지. 그런데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있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 내는 사람의 재산을 세무서장이 압류를 합니다. 집이든 땅이든 자동차든 압류를 한 다음에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파는 거는 이거를 경매로 파는 권한을 공매처분 권한이라 그러지. 경매로 파는 건 성업공사, 옛날 이름의 성업공사한테 권한을 위임을 해놓는 거야. 그렇게 해놔요. 응?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 재산 압류까지 해놓고 압류된 재산을 경매로 파는 거는 성업공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성업공사는 어떤 위치에 놓이는 거야? 경매로 파는 권한, 경매 처분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야, 성업공사가. 그래서 이게 성업공사가 우리가 지금 배운 논리로 따지면 공무수탁 사인이지. 응? 그러면 성업공사, 공무수탁 사인이 자기 이름으로 뭐 했겠어요? 경매 처분했지. 근데 그거 재산 강제로 팔린 자, 납세자가 경매 처분, 즉 공매 처분이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 행정소송하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피고로 해야 돼? 성업공사를 피고로 해야지. 여기서는 성업공사가 공무수탁 사인이 스스로 행정청으로서 경매 처분한 처분청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 끝에 소송의 피고는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하는 즉 수임청의 위치에서 처분한 성업공사를 피고로 해야 된다. 응? 그 논리. 그 다음에 행정객체 얘기는 뭐 특별하게 그렇고 일반 국민의 행정객체가 되는 건데 아까 뭐 있어? 국가는 행정주체인데 국가가 행정객체가 되는 경우 있나 없나? 있을 수 없다. 국가보다 더 우월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명령 강제하는 행정권 행사하는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는 주체만 되지 그 행정권한 행사에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객체는 될 수 없지. 국가는 주체만 되지 객체는 되는 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까 지방자탄자 같은 공공단체나 공무수탁 사이는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또 뭐야?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객체 입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동그라미 2번 지방자탄체나 공무수탁 사이는 행정 주체도 되지만 한편 또 객체의 지위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중의 지위를 갖는다. 응? 그런 얘기 써놨죠. 그 다음에 또 4번도 연관이 있다. 4번을 보면은 야 우리가 주체니 객체니 하는 건 뭐야? 법적으로 주체 객체 얘기하는 건 독자적인 권리 의무를 갖는 자를 주체 객체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행정기관은 우리가 아까 행정기관은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못 된다 그랬지. 법인격 못 갖는다. 그러니까 행정 객체도 될 수 없으니까 무슨 권리자 의무자 못 되는 거야. 행정기관은 의무자가 될 수가 없지. 그러면 밑에 판례를 봐봐. 이건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온 건데 판례를 보니까 누가 나왔냐면 서울국제우체국장. 하여튼 우체국장이에요. 우체국장.
야, 우체국장은 공무원이지? 그리고 뭐야? 국가의 교육 공무원이야. 국가의 공무원. 행정기관인 거지. 응? 그럼 얘는 국가하고 별도의 권리 의무자가 아니야. 그 행정 업무에 관련해서는. 그치? 근데 이 우체국 업무와 관련해서 세금을 부과했대. 우체국장이. 그치? 응? 그래서 또 우체국장은 국가의 행정기관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담세능력, 세금 납부 의무자, 응? 또는 재산권 소유자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셋째 줄 우체국장에 대해서 뭐 부과했대? 우체국장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대요. 이거는 뭐야? 의무자가 될 수 없는 행정기관에게 부과한 위법한 처분이다. 무효다. 이런 얘기죠. 그죠? 뭐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응? 결국 근데 이제 우체국장도 자기가 이 우체국 일을 할 때 그 업무를 할 때는 행정기관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근데 이 사람이 뭐야? 자기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야? 뭐 외국의 물품을 뭐 직구해서 사들여.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 사인으로서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수입 뭐 이렇게 하면 여행 갔다가 사들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는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근데 우체국장이라는 지위에서는 국가의 행정 업무 처리하는 자일 뿐이지. 그때는 그 무슨 관세를 부과받는 대상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행정법관계 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있죠? 당사자는 좀 중요해. 자주 나오는 편이야. 응? 꽤 자주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아까 특별 행정법관계, 특별 권력관계라고 한 부분은 요 근래에는 좀 뜸한데 출제가 근데 작년에 이 사관생도 사건이 있고 해서 크게 했어서 시사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랜만에 여기서 낼 생각을 가지는 출제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응? 근데 뭐 나오면 되게 쉬워. 특별 권력 관계라. 그지?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국가와 국민 사이 행정을 둘러싼 권리 의무, 그죠? 또 뭐야? 그 뭐 권리 의무 등이 생기게 만드는 원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마치도록 하죠. 수고했습니다.